지난 주말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회와 기자들과 적극 소통에 나섰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뒷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오늘 정의당에서는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이자스민 전 의원, 잠시 후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1시간 만에 16조 원을 돌파한 중국의 광군제, 도대체 흥행 요인이 뭘까요?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갈 길이 먼데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오늘도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소통 행보에 나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였죠. 5당 대표들하고 같이 만찬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뭐 국민과의 대화도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 5당 대표 만찬 청와대 관저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는데 나오는 얘기는 손학규 대표랑 황교안 대표가 싸웠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기 반환점을 돌고 처음 나온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당 대표와의 만찬,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 행보였던 거고 또 같은 날 또 이제 청와대 3실장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이제 그것도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이것도 좀 그 소통 좀 그 방점이 찍혀 있는 행보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19일에 또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소통의 방점을 찍는 행보 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 고성까지 찌르면서. 네, 뭐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냥 고성이었다고 하는데. 왜 싸웠대요? 네, 왜 싸웠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개정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정동영 대표가 뭐 대통령께서 좀 잘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이 뭐 야당 시절에도 뭐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다 뭐 이렇게 화답을 또 했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근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얘기를 듣지도 않고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다른 당 대표들이 아니 얘기하자고 할 때는 얘기도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하던 중에 이 손학규 대표가 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밀고 있는 유행어이기도 한데. 그래요? 이준석 최고위원한테도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다. 예. 그거 듣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고성을 지른 거죠. 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치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니까 기분이 좀 나빴던 거, 약간 영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쉬움을 좀 토로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그리고 의총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2시간 50분 뭐 계속해서 분위기 좋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 경제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남북 문제, 외교 문제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서로 예의를 잘 갖추고 기탄 없이 얘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50분 중에 불과 1분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만 강조가 돼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한바탕 좀 이렇게 하고 싸우고 나면 사이가 또 좋아지지 않나요? 남자들끼리 그냥. 뒤에 덧붙였던 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 막 말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손학규 대표, 황교안 대표가 경기고 동문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위죠. 네. 11년 더 위인데 사실 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 당시 경기고면은 또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선후배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여튼 이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래요? 자세하게 대답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워딩을 했고요. 뭐 이거는 기본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따른 조문의 감사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 뭐 싸우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반면에 손학규 대표는 다 얘기했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기사를 또 썼죠.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한쪽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동영 대표도 얘기를 했고. 뭐 목격자들도 있으니까요. 심상정 대표 얘기도 목격자로 가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3실장,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소통의 행보를 보이는 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대신에 또 뭘 이렇게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내용도 조금 있어요.
네, 뭐 청와대 3실장이 뭐 기자들 앞에 나와서 뭐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나름 잘못했어 뭐, 이럴 수는 없죠. 네, 어쨌든 뭐 자화자찬으로 네. 뭐 점철된 부분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계 같은 것도 솔직히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떤 걸 한계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좀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일자리 문제였다. 일자리 문제가 뭐 지표상으로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뭐 지표도 지표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니까 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도 결국엔 했고. 경제 부분에서 좀 아쉬운 행보를 했다. 네,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도 우리가 뭐 네. 집값 잡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집값이 들썩거리는데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또 방점이 찍히기도 했고요.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뭐 전쟁 위기가 좀 낮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긴 했지만 뭐 연말까지 좀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될지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지 뭐 이런 부분은 또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고 또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법무부 장관 후임을 구하는데 좀 자신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고 또 이 조국 전 장관 등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뭐 결과적으로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낙연 총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에서 요구하면 놓아드려야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 역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박정원 기자가 얘기했었잖아요. 연말까지일 거다. 아마. 그렇습니다. 일정이 연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니라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등등도 뭐 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개각이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있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고 있고 법무부 장관 인선도 아마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가 되는 시점 전후에서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생각 이런 게 또 많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총리 복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최장수 총리 차기 대선 주자로서 지명도가 높아서 당에서 내년 총선 역할을 해주기 기대하는 당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총리의 의향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거죠. 당대표나 의원 개개인이 아니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기가. 왜냐?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바람은 굉장히 똑바로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에서 좀 원한다고. 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대선 지지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 총리가 돌아와서 좀 이거 이끌어야 된다 나오고 있고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PK 지역 좀 어렵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이 기본 과제인데 의원들이 자기 선거 급하다고 빨리 오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인 의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네, 이낙연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자기 중요한 지역구가 거죠.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네. 그 강세 지역이면은 뭐 국정 운영이 중요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좀 경합 지역이야. 그러면 이낙연 총리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얘기하는 이낙연 경우도 총리의 있고요.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 말은. 본인 의사요. 본인 제일 의사도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고 인사권자의 의사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근데 연말에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청상근 기자는 뭐 저도 연말 안에 당으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똑같습니다.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군요. 다음 얘기 끝난 해볼게요. 건가요, 합의가? 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막말 논란이 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택시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 그러니까는 이 말 그거 의원님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막말 요 부분을 택시 기사가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게 글쎄 뭐 농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농담치고는 이런 농담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막말이 좀 심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하필이면 또 이게 죽는 거랑 그러니까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얘기를 네. 해가지고 뭐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좀 거센데 음. 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놓고도 뭐 세금 도둑이라느니 뭐 탐욕의 결정체라느니 좀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300명이 넘는 좀 어디에서 한 얘기인가요? 이거는?
당시 이제 국회에서 아니 네. 요 오늘 그러니까는 오늘 막 논란이 나왔던, 됐었던 이 막말. 네. 이거는 이제 대구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의 한 행사에서 나와서 연설로 나와서 했던 그렇군요. 발언인데 네,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대구에서 열렸던 9일이요.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 대회라고 정확하게 이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김재현 의원이 우스갯소리였다라고 해명했어요. 근데 택시비는 왜 10만 원 주고 내립니까? 진심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을 해야 돼요. 택시를 99,000원 타고 가서 99,000원이나? 99,000원 거리를 타고 가서. 제가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천공항 가면은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10만 원 주고 내렸다는 건 본인이 뭐 적극 동조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발언이 좀 묻힌 발언이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대구 얘기를 좀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 출신이라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골프를 잘 쳐서 말썽을 빚고 계시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구 공고를 나오셨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팔공산 밑에 신용동에서 잘하셨고 이런 말도 해요.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다시 이렇게 좀 시켜 세우면서 이런 발언도 좀 눈여겨볼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골프 친 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은데. 많이 아프시다고 하던데 골프를 잘 치더라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논평 2개나 냈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재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실세다. 네. 꽤 많이 보이시기는 해요, 요새. 그렇죠. 이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홍익표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예결위원장까지 하는 야당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친박계 핵심이라고 해서 한동안 잠잠하게 있더니 이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부쩍 실세인 것처럼 이 말도 거칠어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예결위원장 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황영철 의원이 아마 예결위원장을 맞아요.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혀져가지고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올라오는 일도 있었는데 뭐 그때부터 좀 이제 실세 논란이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SNS에 친박에서 친황으로 갈아탄 사람들 뭐 비판을 했는데 아마 그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들어야 돼서요.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스 돌아왔습니다. 전해철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써주고 또 만찬도 함께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싸웠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배경이 뭔가요? 뭐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뭐 내부에서도 좀 총선에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이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당내에서 하나로 모여야 된다.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있고 또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선거 관련된 뭐 기획을 맡은 이후에 계속해서 했던 행보도 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제 하나의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좀 그런 역할을 좀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가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난 적도 있고 또 양정철 원장과도 또 만나서 좀 사진도 여러 장 찍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전해철 의원도 그때 원래 같이 끼기로 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일정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때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해철 의원까지 좀 만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는 뭔가요, 박정호 기자님? 네, 원팀 메시지죠. 원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대외적인 메시지 같았어요, 방금 전에.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 지지자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치유하고 넘어가자 이런 컨센서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 사이에 뭉치지 못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상대 당의 지지자보다 더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또다시 굉장히 대외적인 답변을 해주셔갖고 취재 좀 열심히 해갖고 뒷얘기 좀 알아다 주세요. 아직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있지만 이게 뭐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 그리고 보수통합 이야기는 잘 안 돼가는 것 같아요. 주말새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먼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 비당권파 변형 모임 통합이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통화할 때만 해도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요.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녹취록 공개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수의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국당 내 친박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을 전 대표를 잠깐 국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고 신당 창당은 신당 창당대로 가고 그리고 이 통합 논의를 가는데 한국당이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통합추진단장에서 원유철 의원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원유철 의원 하면은 또 알아주는 친박 행동대장이라고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뭐 알아주는 친박 행동대장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지난 2015년에 이제 유승민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직을 할 때 이 정책위의장으로 이제 러닝메이트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같이 좀 일을 하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임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경선 물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원진 의원을 또다시 이제 친박 의원들을 또 내세우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좀 불쾌했다라는 유승민 의원이 얘기가 당시에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각을 좀 세워갖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네.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유철 의원이 날름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경선도 안 하고. 네. 그냥 경선도 없이.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쪽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상당히 실제로 뭐 못마땅해 하고 있다. 뭐 그런 뒷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혁 내부에서도 안철수계, 유승민계 그 두 개파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계, 유희동 의원은 유승민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좀 달라요 말이. 그 권은희 의원 같은 말을 좀 들어보면 한국당이 좀 허물어져야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유희동 의원은 뭔가 다른 액션 뭐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한국당과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 메시지를 듣고 와서 좀 결정하는 쪽으로 가겠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출발이 좀 달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가 14가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 자정으로 해서 구속수사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이제 추가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구속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인가요? 늘어나죠. 네. 네, 법에 따르면 이제 3개월 늘어나게 3개월. 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2개월씩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4가지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뭐 대부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뭐 검찰이 기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이 한동안 SNS를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올렸다고 해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네. 아내가 기소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 것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조국 올림이란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조국 전 장관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네, 뭐 곧 소환이 될 거다. 네. 막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한 지가 지금 2, 3주가 그러네요. 계속 네. 저희가 얘기했었죠. 지금 네. 약 100만 초가 넘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뭐 또 검찰이 출석 일정을 조율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검찰 입장을 좀 들어보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공범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적시하지 않았대요? 네,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정확히는 봐야겠지만은. 네. 네, 뭐 대신 딸을 이제 공범으로 그렇습니다. 딸, 적시를 했다고. 그다음에 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그다음에 정 씨의 동생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 등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어요. 네, 조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이야기 지금 뭐 달려오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내일도 또 이야기 갖고 와서 달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취재 잘 해오시고요. 여보 뒷얘기 꼭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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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뜨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회색 추워가지고요. 코트로.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어저께 비 그러니까요. 오고. 네, 비가 오니까 너무 쌀쌀해져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감기요. 네. 홍콩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홍콩 이야기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자꾸. 3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홍콩 시위에 참가한 시민 한 명이 오늘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벌써? 네, 실탄에 실탄을 맞은 걸. 시민이 나온 게 벌써 세 번째인데요. 아이고.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 홍콩 사이와노 지역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도로 점거에 나선 시위자를 검거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니까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는데요. 모두 3발을 발사했는데 그 다가오던 남성이 총을 맞고 쓰러졌고요. 경찰이 쓰러진 시위자 위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총에 맞은 시위대가 21살 초우 씨라고 밝혀졌는데 간과 콩팥 부위에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젊네요. 21. 어리죠. 다들 어려요. 네, 보면 요즘 18살, 대학생들이 20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탄에 맞은 게 벌써 3번째인데 지난달 1일에 국경절 시위에서 18살 고등학생이 실탄을 심장 옆에 맞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중상을 입었고 지난달 4일에는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위 참여자가 허벅지 쪽에 실탄을 맞았는데 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은 뒤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근데 이 초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간과 콩팥 부위에 또 실탄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사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경찰이 또 실탄까지 발사를 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홍콩 시위는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말에 했잖아요. 네, 홍콩 그렇죠. 시위가. 근데 아침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대학생 추락사고에 의해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시위가 오늘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곳곳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기습 시위를 하면서 출근 방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도로 차량 통행을 방해를 했는데 도로에 물건들을 쌓아놓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이걸 이제 치우고 제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실탄이 발사된 건데요. 지금 수십 개의 버스 노선이 중단이 됐고 우회하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준전시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각한데 원래 이번 달 24일 날 선거도 있잖아요. 구의원 선거도 구의원 있는데 선거. 네. 이건 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사중전에 끝나고 그다음에 캐릴람 행정장관하고 네. 시진핑 주석 만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뭐 홍콩뿐 아니라 마카오도 포함이 됐는데 네네.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뭔가 좀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 회동 이후에 펼쳐진 그 시위에서 경찰이 아주 공세적으로 진압작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첫 주말이 2일 시위였는데 집회가 열리자마자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나섰고요. 대형 쇼핑몰에서 시위하는 건 조금 놔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홍콩 내 6개 쇼핑몰에 경찰이 전격 진입해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살짝 한풀 꺾인 모습이 이제 시위가 장기화되니까 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중전에 의해 강경 진압이 되고 있고 첫 희생자가 나오면서 지금 시위 기세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요. 9월 이후에 중단했던 동맹휴학, 총파업, 상점철수, 이른바 3파 투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게 쉽사리 뭐 잦아들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유혈 사태까지 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이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무장관 할 때 오히려 위안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미화해서 부르지 말고 성노예라고 확실하게 부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를 발표를 했는데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도 확인을 했고 그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외교청서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일본은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 그런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측 태스크포스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당시에 우리 정부가 한국 측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네. 일단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성노예는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태스크포스라는 게 이제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그거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태스크포스였던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일본군 위안부를 유엔 보고서는 일단 성노예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성노예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이 2015년 네. 네,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외신으로 그 볼리비아 네. 볼리비아 시위 사태에서 아레스인가요? 그 시장 여성 시장이 막 빨간 페인트 아래 쪽에 시장 그 여성 시장이 막 빨간 페인트에다가 네네. 머리를 이제 머리카락 삭발당하고 네. 자 너무 끔찍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볼리비아의 대통령 모랄레스 대통령이 결국에는 사퇴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10일에 사임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10월 26일에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표 조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위가 3주나 이어졌죠. 시위 과정에서 벌써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사임 발표 몇 시간 전까지도 그렇다면 대선을 재실시하겠다 이렇게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거예요? 국제기구인 미주기구에서 볼리비아 대선 결과를 감사했는데 명백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이 발표가 나오니까 시위를 진압해야 될 경찰이랑 군까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조금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서 나온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06년 1월에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4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래 했네요. 14년이면.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3년 몇 개월 뭐 이 정도인데 하여튼 14년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부정 논란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지난달에 원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이제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선이지만요. 총 합하면 40%를 얻어서 2위인 메사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그래서 우리는 결선 투표 없이 내가 승리했다. 이걸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투표 직후에 중간 개표 결과가 계속 선거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1, 2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12월 10일에 결선 투표가 유력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표 결과가 24시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근데 다시 재개가 되자마자 모랄레스 대통령이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가 집계가 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다라고 의심을 한 거군요. 그래서 뭐 야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새로 원래 그 선거를 다시 하겠다 했다가 그냥 사퇴를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고 본인한테 불리하다 생각이 드니까 아마도 그만두기로 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첫 원주민 대통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코카잎을 재배하는 원주민 농민이었어요. 근데 토지개혁, 천연가스 수입 재분배 이걸 주장하면서 시위를 이끌다가 지금의 여당인 사회주의 운동당을 창당했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5%대 경제성장 성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재임 기간 동안 2번의 개헌을 했거든요. 워낙 대통령 단임제였는데 중임제로 바꿨다가 3선 개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선이 끝나가니까 4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니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연임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4선에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쳤네요. 권력욕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변 국가로 좀 퍼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무지하게 지금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여전히 많죠.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같은 좌파 정부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대를 비난했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모에 오랜 정치적 동지인 모랄레스 대통령이 희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페루나 칠레 같은 중남미 우파 정부들도 있거든요. 이 그렇죠. 국가들은 폭력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평화로운 재선거를 기원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서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위가 격해지면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예, 네. 좀 평화롭게 잘 끝나서 네네. 뭐 새로 선거를 해서 좋은 대통령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중남미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네, 있거든요. 너무 불안정한 곳들이 많아서요. 네. 아유, 오늘 뭐 많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싱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중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이글스의 Sad Cafe 듣고 계신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훈의 이브닝 쇼입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골뱅이 TBS _이브닝 쇼 검색하시면요. 초대 손님 사진도 있고 또 방송 제작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훈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past came so